2018년도에 공유 FC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아직 뭐 너무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아시겠지만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다 시즌 1이 다 종료가 되었고요. 2018년도는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4월부터는 이제 정규 포럼 이제 월 2번씩 하는 정규 포럼을 이제 다시 할 예정입니다. 현재 예정되어 있는 프로젝트는 아니고요. 그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 공동구매 핫딜 이거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사나 협찬사나 혹은 여기 회원사 중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제품을 보여주시고 그거를 회원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핫 가격으로 저희 카페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올리면 많이 팔리는 것보다 저희 그 제품을 좀 잘 알릴 수 있는 많은 회원들이 있다는 거겠죠. 이걸 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 공동구매 프로젝트가 예정돼 있는 프로젝트고요. 또 저희가 제주 포럼 이후에 이제 계획해 놓은 게 또 뭐 있죠? 공유 라운지. 예. 공유 라운지. 이거는 뭐냐면 프로젝트라기보다 저희가 포럼을 많은 분들이 계속 오는 것보다 단발적으로 오시는 것보다 많이들 오시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패키지로 포럼을 판매를 합니다. 50명 한정으로. 근데 그 50분한테 한정으로 그걸 팔면 메리트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PP 카드를 주는 거예요. 흡사 PP 카드. 라운지 카드라고 할 수 있고 이름은 공유 라운지라고 명명을 했는데 20개 정도의 기업이 한 30-40개 정도의 가게가 이제 50% 할인을 제공하는 라운지 카드를 그 50명한테 드려요. 그래서 가게 하나당 한 달에 한 번씩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개 가게를 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달에. 40개 매장이죠. 그러니까 매일 50% 할인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세요? 저도 실감이 안 나요. 예. 예? 한도 10만 원 이내. 예. 되게 파격적인 거예요. 이게 망한 티켓몬스터의 환생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시 복고로 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복고로 살렸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유 라운지 카드 때문에 패키지 1년 동안에 한 번밖에 안 올 분들도 아마 신청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예, 그래서 공유 라운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즌 1으로 종료했던 것들 중에 뭐 브런칭이나 여러 가지들을 시즌 2로 다시 하는 것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포럼에 오시면 소모임방으로 가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소모임방 1개 가실 수 있으시고 여러 가지 채널에 다 구독, 좋아요를 다 하시고 포럼을 2번 정도 오시면 복수로 소모임방을 가실 수 있으세요. 소모임방 가면 거기에 정보도 더 깊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모임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해요. 그러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니까요. 소모임방을 꼭 가시기 바라고요. 경영자방이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소모임방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왜냐면 대표님들이라 움직이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독박 쓸 것 같아서 대표님들을 움직이게 하면서 제가 좀 편하게 겸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뭘까 막 고민 중인데 뭐 조찬을 해야 되나 북포럼을 해야 되냐 막 여러 가지를 지금 구상 중입니다. 제일 대표님들이 제일 혹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구상 중이고요. 그 다음에 어메이징 레이스 아시죠? 네. 베이징 어레베 3탄까지 이번 2월 초에 가는데 계획상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평균 2달에 한 번씩 우리 회원들이 있는 국가에 어메이징 레이스, 뭐 말레이시아, 어메이징 레이스, 인도네시아 뭐 이런 식으로 2달에 한 번씩 가는 일정이에요. 멤버는 10명 정도 이내로 선착순으로. 그래서 어메이징 레이스 프로젝트도 어마어마하게 관심도 많고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사람이 너무 바빠요 요새 스타트업에 계셔서. 그래서 이게 갈 땐 많은데 막 오라고 난리들인데 막 거기 현지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막 현지 회원이 막 오라고 난리치고 그러는데 기획을 계속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메이징 레이스도 기획이 떠서 여러분들에게 안내가 되면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꼭 다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받고 있어요. 계속. 스텝은 이제 보신 바겠지만 넉넉합니다. 예, 이제 홍보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넉넉한 스텝들입니다. 그래서 스텝은 이제 뭐 홍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스텝 외에는 이제 저희가 올해는 채용이라네. 죄송합니다. 위험한 발언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스텝을 모집하지는 않는데요. 스텝은 괜찮은데 이제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의 생각이 담긴 프로젝트를 계속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제안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할까봐 겁나서 제안 안 하실 거죠. 그렇죠. 그러지 마시고요. 제안을 자유롭게 해주시고요. 예, 누군가가 하겠지 하면서 제안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두가 길었는데 질의응답 시간을 한 20분 정도 가져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드리고요. 그 질의응답 들어가기 전에 저 가운데 진행 중이거든요. 그 질문의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다양한 이력이 있는 걸로 전 사전에 좀 알고 있는데 너무 길게는 말고 여태까지 어떻게 지금 하는 일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백화점식 경력을 가지고 계셔서 질문하실 때 궁금하실 것 같아서 먼저 그 사전 배경 아시고 이따가 질의응답 할 수 있게 자기소개를 좀. 네, 그럼 제가 그 아까 전에 좀 짧게 제가 하는 그 양력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보다 이제 가지면 우리 또 시간을 주셔서 제가 또 과분한 시간을 제가 또 쓰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요, 제가 이제 올해 나이 얘기하면 굉장히 다들 놀라실 텐데 올해 나이가 43이 됐습니다. 43인데 한 번도 안 놀랐어요. 옷을 이렇게 입어서 되게 동안이에요, 제가. 근데 정말 무한하네요, 정말. 근데 제가 이제 43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서울 사대부고라는 나름 명문 고등학교를 나와서 반항아였어요, 반항아. 저는 자동차를 너무 좋아해서 자동차 정비 기술 자격증을 땄어요. 인문계인데도 불구하고 욕먹으면서. 근데 그게 또 어떻게 이력이 돼서 이제 졸업을 할 때 뭐 수능 점수가, 제가 수능 2세대인데 수능 점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자동차과를 또 가게 됐고, 근데 또 가서 보니까 저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됐고,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목공예도 했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어떤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계기가 뭐였냐면 저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애견명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게 제가 2000년에 땄습니다. 21세기 유망직종 중에 첫 번째가 웹디자이너였고요. 2위가 요즘 바뀌었지만 2위가 애견미용사였습니다. 그걸 보고 딴 게 아니라 제가 요만한 말티즈 한 마리를 집에 분양을 받아서 기르다가 미용실을 한번 가서 미용을 받으면 지금도 한 35,000원, 4만원 하는데요. 그 당시에 35,000원, 4만원이었어요. 그때가 지금까지 따지면 거의 20년 전인데 어마어마하게 비쌌거든요. 샵도 많이 없었고. 저거다. 나 저거 배워서 애견미용사를 하자. 진짜로 그래서 갔습니다. 애견미용사를 공부를 26살 때 가서 3개월 코스로 이제 애견미용사 사설 국제 도남동에 있는 국제 애견미용 학원에 가서 자격증을 3개월 만에 따고 애견미용사 상급 자격증을 받았어요. 근데 욕심이 나더라고요. 3개월만 더 하면 2급을 준다는데 3개월만 더 하자. 근데 그렇게 배울 거 없는데 원장님하고 친해져서 원장님하고 얘기하고 강아지는 안 하고 야, 너 점수 많이 너는 합격이야 막. 이제 약간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랬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분양시장에 눈을 뜬 거예요. 분양시장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되게 생소했던 애견 분양에 대해서 알게 됐고, 이제 충무로에 있는, 이제 충무로에 애견샵이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애견 서울 경매장하고 2개의 경매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려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매장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 말씀, 제가 금수저거든요. 저희 집이 좀 잘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건물이라고 그렇지만 4층짜리 쬐그만 건물에 1층에 가게를 내서 거기다가 간판을 달고 이제 영업을 할 건 아니었고 비어있는 가게에 간판을 찍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갑니다. 그래서 분양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난 거예요. 너무 잘 팔리는 거죠. 인터넷으로 지금 그 애견 카페 중에 제일 큰 카페가 그 당시에 1,300명?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 한 100만 명이 한 300만 명이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걸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내가 애견 미용 하루에 3만원 해가지고 한 마리 받아오면은 제가 25,000원, 3만원에 떼옵니다. 순놈 수컷들을. 나마라고 해야겠다. 너무 말이 격하다. 나마를 말티즈 한 마리에 한 45,000원, 5만원에 가지고 오면
그거를 제가 25만 원, 30만 원에 팝니다. 그래도 없어서 못 팔아요. 야, 이 시장 이거 애견 미용 하루 종일 깎아도 10마리 깎아도 30만 원인데, 야, 이게 내가 이제 삶을 터닝 포인트가 생겼다. 굉장히 잘 벌었어요. 그 당시에 다 빼고 순수익으로 1,300만 원 정도를 월 벌었으니까 아버지가 난리라는 거죠. 뭐 하냐고.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강아지를 정말 싫어요. 드시는 건 좋아하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피곤해 딱 나오면 뭐가 밟히면 뭐야 그럼 똥이고 막 오줌이고. 왜냐면 강아지를 풀어놓고 애기들이니까 키우다 보니까 그게 너무 싫었는데 제가 딱 돈 벌은 걸 딱 보여드리는 순간 준영아 아버지가 뭘 도와주면 되겠니? 그래서 옥상에 애견 이제 보관할 수 있는 장비를 하고 설치를 하고 해서 이제 거기다 애견을 보관하기 시작하면서 분양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 3개월 정도를 했는데 지금 근데 왜 안 하고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아마 거의 1세대거든요. 분양 1세대인데 왜 안 하고 있냐면 딱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좀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슈나우즈 한 마리를 분양을 이제 경매를 받아와서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애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몸이 막 이렇게 계속 비실비실해요. 뭐 먹여도 되게 비실비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게 파보 장염이 걸렸는데 그 강아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는데 그걸 10,000원인가에 제가 받아왔어요. 근데 약을 먹이고 그걸 하려면 돈이 한 몇십만 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어쨌든 죽었는데 내가 이 장사를 계속 하려면 이거를 계속 봐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아직 젊고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더 나한테 행복하냐 라는 기준을 생각했을 때 이게 더 저한테 컸거든요. 돈보다. 그래서 과감히 접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산 증인이 저희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 아버지를 초빙해서 한번 산 증인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그걸 접으면서 뭘 했냐면 도구 플러스 그 당시에 이제 분양 사이트를 만들려고 도구 플러스라는 사이트를 제가 샀어요. 도메인. 그때 당시에 플라워닷컴, 뭐 서울닷컴 막 이런 거 아시죠? 닷컴 열풍. 2000년 초반에. 그래서 그거 있으면 뭐 플라워닷컴이 뭐 80억에 거래됐네. 뭐 코리아닷컴이 우리나라 게 아니었잖아요. 그거를 50억 맞나요? 50억인가 500억인가? 500억인가요? 100억인가요? 그걸 주고 한국에 사갖고 왔잖아요. 외국 사람이 등록해 놓은 걸. 그런 열풍도 있었지만 이제 도구플러스닷컴이라는 사이트를 제가 구매해서 이제 분양과 애견 용품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그걸 접었는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메일이 오는 거예요. 메일도 오고 막 전화도 오고. 왜냐면 그 도메인 이력에 가면 제 전화번호하고 이제 메일이 있으니까 팔으라고. 그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사이트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걸 접고 뭘 했냐면 PC방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저희 형님이 하고 있는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컴퓨터에 또 눈을 뜨기 시작해서 컴퓨터 조립에 대해서. 왜냐면 그때는 이제 PC방이 막 성행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2000 초반. 뭐가 성행을, 우리나라의 IT를 강국을 만든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스타워즈, 피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IT 강국으로 만들면서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PC방 일을 하고 하면서 이제 컴퓨터 일을 좀 또 하게 되다가, 이제 어떤 계기가 생겨요. 계기가 생겨서 이제 그건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그 계기가 생겨서 그런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 정수기 필터 아시죠? 정수기 필터인데 이게 녹물 관련된 필터가 있어요. 얘는 세그멘트 필터 1차 필터가 녹물만 걸러줍니다. 일반적으로 정수기는 1차, 2차, 3차 필터가 있어서 이제 정수에서 먹을 수 있는 물인데 얘는 녹물만 걸러줘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나라 70년, 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녹물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배관 공사를 해도 나옵니다. 그 아파트 딱 그거 들고 가서 아무 얘기 안 하고 이거 한번 설치해 보시라고. 뭔데? 그럼 보고 얘기하시라고. 주방 싱크대도 딱 설치해서 틀어주는 순간요. 거기에 녹물이 한 10분, 한 5분 안에 빨갛게 껴요. 내가 그때까지 이 물로 설거지해서 먹었구나. 얼마입니까? 6만 원입니다. 거기만 설치할 거요? 우리 애가 목욕을 하는데, 목욕탕. 우리 옷이 왜 이렇게 노랬는지 이제 알겠어. 세탁기. 그래서 한 세트를 딱 설치를 하면은 이제 18만 원을 받는데 3개를 다 설치하시면 15만 원 해드립니다. 근데 그 설치하는 데 비용이 들어갔던 게 아니라 그 안에 필터가 핵심이었던 거죠. 그 필터를 제가 1,500원에 사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라벨링 작업을 해서 10,000원에 팝니다. 이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나가죠. 3개월에 한 번씩만 가시면 돼요 하는데 보름 있다 전화 와요. 필터 좀 바꿔달라고. 보기가 싫거든요. 왜냐면 다 투명으로 해놔요. 이제 불투명으로 안 하고 다 투명으로 해놓습니다.
바로 눈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굉장히 신기하고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 그 사업이라고 해야겠네요. 그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돈을 잘 벌고 있는 와중에 이제 그 공부가 좀 더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경희사이버대학교를 또 가게 됩니다. 09년도에 가서 공인중개사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학과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기 교수님이 야,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굉장히 전망이 좋아. 공부해봐. 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보다 보니까 아, 부동산이라는 거에 대한 메리트 좀 있었고 내가 한번 해서 이 시장에서 내가 한번 그 일을 할 거라고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근데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 시작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든 거고요. 그래서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그 해에 따서 그 다음에부터 공인중개사 이 업무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이제 또 지금은 상가를 좀 많이 하지만 강북구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제 부동산이 굉장히 그래서 코워킹 스페이스도 제가 강북에 차린 이유가 그겁니다. 강남은 정말 많아요. 위어크라든지 패스트파이브, 뭐 피치트리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대형화된 데들이 많은데 강북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 게. 그래, 내가 강북에 위어크가 돼보자.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잘 안 돼요. 근데 지금 네이버하고 손잡고 뭐 어쨌든 잘 붙여지고 있어서 좋긴 한데 이제 그런 약간 오기가 있어서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했던 게 단기 원룸이란 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단기 원룸이었는데 이게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좀 그 대박 아이템이 됐고 그 돈을 모아서 족발집을 했고요. 아마 족발집이 되게 궁금하실 건데 제가 안 알려드리려고요. 좀 이따 질문하실 것 같아서. 지금 다 얘기해버리면 또 질문하실 게 없으실까 봐. 그래서 족발집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강남역에 있는 와인바. 지금 치면 나올 겁니다. 퍼플레인이라고 치면 나오고요. 거기서 3층에 테라스가 있는 모임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제가 엄청난 인테리어와 컨셉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족보 있는 낙지까지 오게 된 거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주식회사 일미당, 그러니까 일미당이라는 거는 저희 어머니가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암동에서 일미당이라는 걸 15년을 하셨고요. 거기서 그 냉면과 떡볶이를 정말 맛있게 하셔서 굉장히 소문이 났고 저의 연령대, 그러니까 40대 이상의 성북구 종암동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일미당을 모르신다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히 잘 됐던 가게인데 그거를 이름 삼아 제가 프랜차이즈를 한번 해볼까. 그리고 저 역시도 지금 이 자리에서 저보다 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뭐 슈퍼바이저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대표님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한테 더 많은 도움과 공부를 하고자 또 이 자리에 서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영광스러운 강의할 수 있는 자리까지 마련이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가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앉아서. 네, 앉으셔. 예, 안녕하세요. 예, 저 좋은 강의, 재밌는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 이제 창업 준비하면서 저는 기존 점포 이제 인수 쪽으로 저는 좀 방향을 잡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알아보다 보니까 사실 좀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권리금이 이게 적절한지를 아는 게 되게 좀 어려웠어요. 강사님 뭐 처음에 서두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잘 아는 동네에 가서 하는 게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이다라고 하셔서 나름 잘 알고 있는 동네로 가서 그러니까 좀 알아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규모도 꽤 크고 장사도 잘 되는 곳이 예상보다 권리금이 낮고 그리고 제가 또 잘 아는 곳인데 그렇게 규모가 되지 않는데 또 그렇게 또 권리금은 또 상당히 또 높게 부르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적정한 권리금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사실 임대료는 사실 금방 부동산을 알 수 있는데 이 권리금 같은 거는 사실 좀 비교나 적정성을 좀 알기 어려운 것 같아서 그걸 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편하게 이거 풀고 해도 괜찮죠? 네. 제가 배가 나서 계속 가리고 있었는데 너무 불편해가지고. 근데 권리금은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권리금이 낮다. 장사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그러니까 역지사지를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지금 장사가 잘 되고 매출이 괜찮은 것 같은데 권리금을 싸게 내놓을까요? 뭐
막 내가 병환이 있어서 지금 장사를 못할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내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봐온 가게들은 절대적으로 그래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매출은 나오는데 손익률이 굉장히 낮겠죠. 뭐 예를 들면 1억을 파는데 남는 게 500밖에 안 남아. 그러면은 그 가게는 문제가 있는 가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려면 그 어떤 업종인지 모르겠지만 그 업종에 대해서 분명히 판단이 필요하죠. 매출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가서 매장 가가지고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객단가 나오고 실제 매출인지 확인이 될 거고요. 그리고 카드 매출, 딴 거 필요 없어요. 카드 매출만, 딴다는 표현인데 카드 매출만 보면 됩니다. 카드 매출이 요즘 그 음식점들, 그러니까 조금 저렴한 음식 빼고는요, 10,000원 단가 넘어가는 음식점들은 대체적으로 85에서 90%가 카드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92%가 카드 매출이거든요. 그 중에 5%가 현금 영수증을 받아가요. 3%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좀 막해도 되나요? 네. 슈킹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매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기준들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뭐 그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을 가지고 뭐 이게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 세금을, 그러니까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세전후를 얘기를 계속 많이들 해요. 근데 우리는 세후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세후 얼마야를 얘기해야 되는데 세전을 얘기하고 그냥 나 얼마 남어를 얘기해요. 근데 세금은 남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계산을 해서 세후 내가 얼마가 남으니 이거를 내가 1년에서 1년 반 동안 내가 투자한 원금을 이 순수익으로 얼마큼 벌 수 있냐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옛날에는 2년씩 잡고 그랬는데요. 요즘 뭐 한 1년에서 1년 반도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기준을 보느냐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요. 그렇게 보면 좋고, 그리고 매출이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 권리금이 높아. 그거는 그 매장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일대에 바닥 권리금이라는 게 있죠. 우리는 권리금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죠. 바닥 권리금이 있고요. 시설 권리금이 있고 영업 권리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는 권리금이라고 하고, 거기에 바닥 권리금에 기본적으로 시설 들어간 것과 영업을 잘해서 매출이 얼마큼 나니까 그걸 통틀어서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권리금이 계속 높아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권리금이 계속 높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아, 그거는 나쁜 부동산이죠. 저도 부동산인데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드물어요. 옛날 얘기고요. 진짜 호랑이 담배 피워. 요즘에 그러면요 혼나요.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일단 제가 권리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권리금이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죠. 매출에 대한 부분도 있고 내가 바닥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1억을 주고 들어갔죠. 권리금을. 그럼 거기에 시설비 1억을 넣습니다. 그리고 영업을 합니다. 장사가 잘 안 되겠죠. 그럼 권리금 얼마 받아야 되죠? 얼마 받으실 거예요? 2억 받으려고 하시지 않을까요? 그죠? 최소한 내 시설 들어간 거 있으니까. 원래 바닥 권리금이 이건데 내 시설이 있으니까 시설 권리금 받으려고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권리금이 또 높아지겠죠. 또 누군가는 그걸 들어와서 그 시설을 안 쓰고 싹 철거하고 다시 리모델링해서 합니다. 그럼 여기 바닥 권리금 얼마가 될까요? 1억 5천이 되겠죠. 계속 돌쌓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터지는 곳들이 뭐 홍대 상권이 그랬고요. 그리고 신사동 상권이 그랬습니다. 다 작살났어요. 그러니까 발 빠른 사람들은 연남동으로 갔고 합정동으로 갔고 성수동으로 갔고 그런 거에 대한 게 이제 상권에 대한 공부인데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너무 광대하고요. 이제 그 정도는 인지를 하고 계시면 내 상권이 좋은 상권, 잘하는 상권이란 건 이 상권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걸 계속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해야 되고 권리금은 저는 주는 매장이 좋다라는 거에 한 표를 던집니다. 대신에 그 권리금이 합당한지에 대한 판단은 그 근처에 있는 다른 가게들을 보고 그 가게를 대비해서 기준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매출을 대비를 해서 내가 일단 그 매출을 기존 점포로 인수하는 거니까 내가 순이익으로 얼마가 남아서 내가 투자한 금액을 얼마에 뽑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권리금을 산정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족보 없는
족보 있는 낙지죠? 예. 그 족보 있는 낙지 그때도 저도 들어가려고 하다 못 들어갔던 1인입니다. 거기 저도 지역이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 예, 그 전에 그 그랭그램 했다가 제가 그랭그램 얘기 뺐어요. 예. 그랭그램이 대박 난 자리. 근데 그랭그램이 거기도 1년을 못 갔어요. 예.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질문을 드릴 거는 그게 아니었고 가슴 아팠던 얘기를 좀 드린 거고 아까 권리금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개인적으로 이거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부동산 쪽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 권리금에 대한 게 적정 어느 정도 줘야 되고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정해져 있지만 그 몇몇 대표님들 그렇죠. 그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보통 건물주는 그걸 인정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상가임대차법에서 바뀌었죠. 아 그래요? 이제 권리금을 주인들도 이제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권리금 들어서 시설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부분이 주인이 내보낼 때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세입자 편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을 할 때 거꾸로 니네들이 이거 이렇게 해놨으니까 원상복귀 해놔라 이래가 그걸 원상복귀하는 비용이 맞죠. 예. 임대차법 법에 정한 법령이 정한. 그래서 이제 권리금 같은 거 인정 안 한다 그래서 저도 한 8년 정도 했던 곳에서 그냥 그걸 다 복구해주고 나가는 경험이 있었는데 반대로 내가 딴 데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너무 많이 비싸게 부르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뭐 1억 5천 정도를 불러서 그러면 이거 너무 크다 생각해서 딴 분들한테 말했더니 그걸 깎는 방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깎는 방법이. 그걸 부동산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그 노하우를 좀 알려줬으면 해요. 맞습니다. 깎는 노하우가 있어요. 근데 그 깎는 노하우는 각자 그거를 운영한 부동산을 하거나 컨설팅하는 업자란 표현이 조금 별로 듣기 안 좋은데 사업가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단점을 찾습니다. 예를 들면 권리금이 있는데 지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합기도 아까 명함 받았어요. 합기도 맞나요? 합기도 도장을 차려면 1층 매장이 아닐 거거든요. 근데 지상층으로 권리금이 그 정도로 형성이 돼 있다라면 그거는 첫 번째로 아마 시설 권리금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대체적으로 번화가가 아니고 2층, 3층 이상의 권리금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아주 번화가거나 그 상권이 이미 항아리상 그 안에서 모든 소비가 이루어지거나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아서 그 상권에 소비가 가능한 상권일 거거든요. 저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권리금이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 거기는 시설 권리금인 건데 아마 시설 권리금이 현재 도장을 인수를 하는 거라면 합당한 금액이 책정을 해야 될 거고 도장이 아니라 엉뚱한 업종인데 시설 권리금을 한다고 하면 그 자리에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럼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건 그 자리가 지금 도장을 하고 있거나 비슷한 업종인가요? 그렇지 않은데 제가 원하는 자리에 그러면 저는 그 부분을 깎는 거는 제가 단점을 잡아서 깎는다고 얘기한 거는 내가 그걸 인수해서 쓸 때인 거고 새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무리 자리가 좋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권리금을 깎기 이전에 뭘 먼저 보셔야 되냐면 그 돈을 주고 내가 시설을 해서 그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 수익성 타당성 분석을 먼저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권리금을 깎는 부분은요. 내가 맞는 조건에 있을 때 그거를 인수하는 조건에서 권리금을 깎는 거예요. 그건 권리금이 아니라 그냥 독박을 쓰는 거잖아요. 만약에 했는데 장사가 뭐 어쨌든 18년 노하우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되시겠지만 그게 만약에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건 사실 의문이 좀 있어요. 그래서 깎는 법을 아까 여쭤보셨으니까 제가 첫 번째로 아까 말씀 좀 팁을 드리자면 권리금 깎을 때 가장 깎기 쉬운 게 아까 지금 여기 제가 내용 중에 다 있거든요, 사실은. 있는데 예를 들면 전기를 꼬투리 잡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시설이 만약에 시설 권리금이 왜 합당한지를 파악을 해서 그거에 대한 기준점으로 깎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가장 핵심적인 노하우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일반 창업자들이 그거를 하기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 권리금을 많이 받고 싶어서 내놓은 가게는요. 권리금이 있다라는 가게들은 뭐 장사가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게를 팔고 싶은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시작의 원칙이 돼야 돼요.
자, 내가 이거를 물건이든 상가든 내가 이걸 팔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내가 이걸 시장에 내놨다라는 건 이 가게를 뭐 오만정이 떨어졌든 아니면 장사가 잘 되는데 내가 너무 피곤하고 내가 다른 일 하고 싶든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미 내놨다라는 건 이 셈이 다시 집어넣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타협점이 누가 먼저 선위에 있냐라는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권리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선인가요? 권리금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선인가요? 주고자 하는 사람이 우선순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맞나요? 아닌가요? 권리금을 주는 사람이 우선에 있다는 전제하에 타협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저 자리 너무 좋은 자리고 내가 탐나는 자리니까.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잘 되는 자리들은 권리금을 많이 받아요. 많이. 아예 들어올 수도 없을 만큼. 그냥 던지는 거예요. 안 내놓습니다. 실례로 여기 논현동에 리북집이 내놓을까요? 나와 있어요. 권리금 30억 달라고. 들어가시겠어요? 깎을 거예요? 아니, 그 깎는 건 의미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가게를 하려면 꼬투리 잡아야, 그러니까 제가 제일 잘 쓰는 방법은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겠다. 근데 저는 중개하는 입장이잖아요. 이 사람도 권리금을 많이 받아주고 싶고 들어온 사람도 권리금을 좀 싸게 들어오고 싶은데 중개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일 먼저 저는 권리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칩니다. 친다는 표현 깎습니다. 그러면 좀 더 쓰세요가 아니라 좀 빼주시라고.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갑이 누구냐면 권리금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 받는 사람을 깎아야 되는데 뭐 지금 예를 들어서 LNG다. 도시가스 하는데 이거 400만 원 드는데 사장님 이거 비용 빼주시고 그리고 여기 뭐 집기 이거 어디다 써? 다 바꾸는데 빼주시고 여기 다 싹쓸이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좀 비싸다. 시설 권리금 빼고 시설 권리금 이 정도 빼고 뭐 지금 1억이라면 한 7천에 합시다. 해서 이제 조율이 들어가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방식으로 저는 깎고요. 또한 이제 또 악질들이 있어요. 악질 부동산들. 그건 여기서 좀 얘기 드리기 그러는데 좀 이제 좀 소위 말하는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해서 이제 기존에 있던 권리금들을 좀 많이 뻥튀기 시켜놔서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 권리금 이거 부동산에서 장난질 친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장난질 많이 안 쳐요. 소비자들이 워낙 그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얘기 잘못하면 같은 가게가 얘기가 틀려지면 둘 중에 하나는 낮은 가게는 비싸게 부른 가게 부르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깎아주는 것처럼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가격 정책은 가격을 깎는 거는 우리 소비자가 깎는 게 아니라 근데 직거래에선 깎아야겠죠. 근데 저는 직거래 별로 이렇게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요. 특히 원룸들이나 이런 어떤 방을 얻는데 직거래 피터팬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저도 피터팬 애용자거든요. 근데 피터팬 이용해서 개인 간 거래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중개수수료를 비싸다는 것보다 내가 이런 집이 있는데 계약서 정식으로 쓰고 왜냐면 거기서 등기부등본 보고 그리고 문제 있나 없나 하자 있나 없나 그리고 그 지역이 왜냐면 그 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귀신 나오는 집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물이 샜거나 물이 한번 잠겼던 집이면 또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건 부동산이나 중개를 해주는 업체들이니까 그런 노하우 그런 거를 가지고 깎을 수 있게 부동산을 설득을 하는 거죠. 우리 창업하는 분들이 그냥 그렇게 깎는다라는 정도만 사실 습득하면 되는 거지 제가 권리금 얘기를 많이 안 드리는 이유가 그 정도만 알면 되지 굳이 그거를 깎는 방법을 노하우 스킬을 얻어서 가만있어 이거 뭐야 깎아줘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알고만 계시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어요. 되게 좀 안 좋은 행위들 그런 거는 좀 스킵하고 어쨌든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네. 연기를 잘하시네요. 연기를. 이거 잘하는데 너무 어려가지고. 저 점포개발 강의를 한 20년 전에 원창희 원장님한테 또 듣고 계속 들었지만 가장 차별화된 강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또 그 점포개발 관련해서 그 대표님께서도 뭐 문제 있는 회사가 많다라고 하고 대표님은 정도로 겪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점포개발 대행 회사 중에서 가장 큰 뭐 탑비즈나 그 다음으로 뭐 스탠다드 브릿지나 그쪽도 물어보면 탑비즈가 정도를 겪고 있고 문제 많은 업자들 때문에
시장이 흐려졌다. 스탠다드 브릿지도 동일한 이야기를 또 대표님도 대표님은 정도를 긋고 있는데 다른 데들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렇다라고 하면 대표님 회사 말고 다 자기 회사는 정도를 긋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정말 정도를 긋고 있는 제대로 된 점포개발 대행 회사는 어떤 회사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사업계획서 이제 뭐 작성해라고 말씀해 주셨고 작성해야 되는데 대부분 작성하기 어려운 게 잘 못해요. 뭐 동그라미 그려서 그것도 잘 못하고 그런데 또 대표님께서는 망했을 때 패전 시나리오까지 해라고 그런 거는 어떻게 하지? 인터넷에서도 패전 시나리오 있는 사업계획서는 보기가 힘든데 그래서 대표님 숨겨놓은 노하우인 그 사업계획서 패전 시나리오까지 있는 것을 단톡방에 공유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그런 업체가 없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탑이나 그리고 거기 말고도 뭐 FNC도 있고 뭐 여러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회사가 그렇게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고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이 미꾸라지들이 있으면 그 회사 이미지를 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정도를 걷고 있냐 얘기했을 때 욕심 날 때가 많이 있죠.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제가 분명히 좋은 자리임에 틀림없는데 권리금이 싸게 나오는 가게를 제가 갖고 싶은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가게는 분명히 이 정도 받을 수 있는데 보는 눈이 생겼을 테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을 내고 하는 거에 대해선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근데 그게 비단 그것이 나쁘다라고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 그걸 너무 과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거를 그런 거 인양 뻥튀기셔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욕을 먹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쯤에 제가 그런 업체들이 많은 게 아니라 그 일부분들이 그렇게 하고 솔직히 이걸 보시면 돼요. 공개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직원을 구하는 업체들. 그것만 보면 벌써 답이 나와요. 그래서 더 나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왜냐면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이제 가불론박 하면 어떻게 갑론을박이죠. 그래서 좋은 업체 나쁜 업체 한 두세 군데라도 추천해 주시면. 근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좋은 업체가 어디다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기는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없다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아까 탑도 좋아요. 탑도 왜냐면 거기 대표님이랑은 잘 모르지만 거기 본부장님이 어디 출신인지는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그리고 FNC도 좋고요. 탑하고 FNC 좋아요. 왜냐면 거기는 직원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요. 그래서 좋고 저도 이제 되게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반 부동산 컨설팅 업체들 말고 조금 그런 상가를 많이 하는 업체 중에 FNC는 저는 조금 이걸 추천하는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두 번째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망하는 기준. 근데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면 사업계획서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사업계획서 양식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사업계획서 양식 폼을 한 100개 정도 보내드릴게요. 공유 단속방. 근데 사업계획서 폼을 보내드린다는 거지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쓰라는 게 아니라 왜냐면 폼은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처음에 망하는 것까지 쓰라고 말씀을 왜 드리면 그 정도까지 디테일이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 우리 옛날에 이런 거 있었죠. 이휘재가 어떤 선택에서 할까 말까를 하면서 갔을 때 안 갔을 때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사업계획서도 그게 판단이 계속 나눠지거든요. 피라미드처럼 계속 나눠집니다. 왜냐면 잘 됐을 때, 근데 잘 됐는데 내가 매출이 안 나왔을 때 그런 기준들을 분석하고 파악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본인들이 자기가 내가 되게 대단한 사람이 와 있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시장에 나와서 하다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걸 정말로 교회 가서 이런 것도 구원 얻듯이 그런 걸 느꼈거든요. 막 빛이 쫙 들어오면서 정말 내가 생각이 맞았네 라고 느낄 때가 굉장히 희열을 느끼거든요. 근데 꼭 그 얘기는 왜 그 말씀을 드린 거냐면 사업계획서는 저는 꼭 창업이 아니라 저는 오늘 하루도 제 인생에서 사업계획서가 필요한 거고요. 그런 모든 생활에선 사업계획서가 필요한데 그 사업계획서를 거창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획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플랜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플랜을 할 때 나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내 플랜을 잘 끌고 나가는 게 내 플랜인 건데 그거를 가다가 좀 안 됐을 때 뭐가 필요하면 플랜 B가 필요하잖아요. 그 플랜 B를 조금 더 내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대처를 좀 더 유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쓰자는 거고 그거는 저는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샘플은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단톡방에다 제가 이제 올려드릴게요. 마지막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질문 안에 한 5분씩, 10분씩 답하셔서 너무 열정이 있어서 좋습니다. 예, 또 질문 마지막 질문 혹시 예. 네, 대표님 저는 슈퍼바이저인데 매장을 운영하셨던 점포개발 분을 만나니까 진짜 배울 게 너무 많다는 느낌이 느껴져서 정말 디테일이 느껴서 많이 배웠습니다. 궁금한 게 상권 분석 프로세스에서 상권 유형 파악 얘기해 주셨는데 매장을 직접 운영하셨으면 상권 유형을 구분하는 것도 좀 다르실 것 같거든요. 그 유형마다 어떤 전략을 좀 가지면 좋을지 간단히 좀 대표님이 가지신 인사이트를 가지고 듣고 싶습니다. 예. 질문이 간단하지 않은데. 질문이 너무 깊이가 있어요. 네. 저런 질문을 피하려고 오늘 강의를 길게 해서 질문을 안 받으려고 했는데 일단 유형 파악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상권 유형을 파악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그 상권을 가서 그 상권의 유형을 파악한다는 건 내가 어떤 점포를 차릴 때 그 상권에서 먹히는 상권이 아니냐를 구분을 짓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첫 번째 시작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내 아이템을 놓고 상권 유형을 판단을 할 때 거기에 소비 성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거기 안에 다 녹아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막연하게 나는 어떤 상권에서 여기는 어떤 유형이라는 거를 판단을 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그거는 총체적인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얘기거든요.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면 아까 얘기했던 아이템과 그리고 거기에 그 지역의 경쟁업체 매출이라든지 인구, 유동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져서 내가 유형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는요 이제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아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망했잖아요. 망했고 그리고 지금 요번에 이제 아까 전에 공유 라운지 카드, PP 카드 거기 업체에 제가 이제 들어갑니다. 제가 들어가는데 거기를 이제 그 들어가는 매장을 제가 얻을 때 기준은 뭐였냐면요. 그 지역 제가 하려고 하는 바운더리.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업종에 따라 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이라 정확히 이게 답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는 배달업과 테이크아웃에 대한 기준만 놓고 봤을 때 그 지역의 상권을 조사를 했어요. 유형이 어떤가. 그 유형은 뭐냐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배달을 얼마큼 시키는지에 대한 구분을 먼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배달 나가는 이거 나가면 되게 싫어할 텐데 그 근처에 있는 매장들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매장들을 다 갔어요. 그래서 배달 얼마나 나가는지. 왜냐하면 배달 매출은 우리가 상권 시스템 매출에서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사진 어디지? 발로 뛰어서 나가서 직접 앞에서 나가는 양을 제가 한 달 반 정도를 체크를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일별로 틀렸고요. 그리고 그 매장 그렇게 전문으로만 하는 그리고 어느 매장을 갔는데 짜장면, 떡볶이, 족발을 다 하더라고요. 번호가 3개,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거예요. 나갈 때 다. 그러니까 그런 데들도 있고 한데 과연 배달을 얼마큼 하느냐. 거기에는 배달의 민족 영업사원도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그 지역에서 배달을 잘하고 있는 엽떡 사장도 만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니까 얘기를 들었지만 모르는 데들은 가서 얘기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경쟁업체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 조사만 그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형 파악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 여기 이 지역의 소비가 내가 그 점포를 냈을 때 과연 먹히냐 안 먹히냐에 대한 기준점을 뒀을 때 먹히는 데라면 그 먹히는데 내가 그 먹히는 지역에서 과연 내 아이템을 얼마큼 제낄 수 있는지에 대한 구분을 그거는 그렇게 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중국구구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정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팽대 굴리고 아무리 봐도 그리고 한 번, 두 번 나가서 안다. 그러면은 천재 아니면은 정말 베테랑 정말로 그런 거 있으면 소개를 시키면 제가 가서 무릎 꿇고 배우고 싶네요. 타짜
저기처럼 그 고라니처럼 가가지고 고라니 맞나요? 고니. 네. 답변이 됐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농담하는데 잘 안 되는데. 끝으로 마지막 끝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주제 넘게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또 앞으로 이게 인연이 돼서 또 시간이 지나서 저와 또 다른 뭐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고 저랑 같은 뭐 형 동생이 될 수도 있고 같이 밥을 먹고 차를 한잔 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서로 좀 더 알아가고 저 역시도 지금 이 순간 이후로 다음 주에 와서 또 우리 인테리어 하시는 대표님 얘기 듣고 또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는 자세로 이제 남은 9개죠. 9개 강의 같이 잘하면서 제가 교대 2층 집을 꼭 갈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잠깐만요. 방송 그냥 온 해주세요. 예. 그 상품 4개 드려야 돼서요. 치킨 플러스 2만 원 상품권 혹시 어느 분 드리면 될까요? 두 분. 아까 저기 제일 먼저 질문한 누구시죠? 누구예요? 예. 좋은 점포. 예, 유성길님. 그다음에 또 한 분은 그리고 일단 저기 지난주에 받았었잖아요. 그래요? 그러고 싶은데 사실 저기 예. 어려운 질문 해주신 분 드리고 싶거든요. 네. 예, 진호님. 예. 저도 네. 얘기하면서 고민하게 만드는. 네네. 그리고 니뽕니뽕 10,000원권 예, 두 분 골라주세요. 저는 저기 이거 또 질문 상관없죠? 예, 상관없습니다. 예, 뭐. 눈을 많이 마주치신 저기. 네, 다미님. 예.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분은 디포인더스 대표님이요? 네네. 협조만 하시니까. 예. 니뽕니뽕이 인덕션으로 하나요 혹시?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포럼 공유 FC 아카데미 시즌 2 팬텀 FC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팬텀 프랜차이즈 팬텀 FC는 공유 FC 아카데미 시즌 2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번 공유 FC 아카데미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11명의 실무자 지식 나눔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아름다운 지식 하모니가 되어 널리 퍼질 것입니다. 팬텀 FC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컨설팅, 점포 개발, 인테리어, R&D, 마케팅, 슈퍼바이징, 해외 마케팅, 정부 지원 사업,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전략기획 등 11개의 전문 파트로 나뉘어 2018년 초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